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이전에 너무 연사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겹치는 부분들도 조금 있어서 STO와 소각투자 플랫폼 간의 연관성이나 혁신금융 서비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분들을 위주로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STO 관련해서 오 변호사님께서도 의의를 좀 짚어주셨는데 저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장표를 마련해봤습니다. STO는 일반적으로 이제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용이하게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STO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어쨌든 기존에는 명확한 규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거나 블록체인 상에서의 어떤 동작들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절감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증권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어느 정도의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으로 인해서 공간적인 제약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리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TO라는 단어는 이제 ICO 붐이 일면서 같이 등장한 개념인데, 사실 STO는 규제에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긴 한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ICO보다 많은 어떤 붐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해외에서는 ST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사례들이 존재하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옆에 적어놨던 거는 주로 이제 미국 사례인데, 미국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자면 미국에서는 이제 증권형 토큰의 발행을 원래 증권법에 있는 뭐 사무 규정이라거나 아니면 소액 공모 규정이라거나 레귤레이션 A나 D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9년부터 시행된 전자증권법처럼 이제 명의신탁 개서인을 이제 무권리화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 다음에 2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하는 형태로 ST 증권형 토큰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T0라는 어떤 기업에서도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토큰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했고요. 여기서는 일종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그러니까 지분증권이죠. 의 형태를 토커나이제이션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아스펜 같은 경우에는 T0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혁신금융 서비스로 받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수익증권 모델과 비슷하기는 한데, 수익증권은 아니고 이제 리츠 회사의 지분을 토커나이제이션해서 팔고 있는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분되는 형태로 이제 기업이 아닌 펀드가 자금 조달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비브리기랑 비슷한 사례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캐피탈이라는 이제 캐피탈에서 이제 펀드의 자금 조달을 토커나이제이션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만기가 없이 계속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STO 관련된 사례는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대체 이 STO를 어떤 식으로 제도적인 접근에서 바라봐야 되냐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ST는 정확히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 없고, 사실상 이 부분이 규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괴롭히는 부분인데요. ST는 사실 이제 2018년 초에 스위스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감독원 같은 피마라는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고 토큰을 유틸리티, 페이먼트, 시큐리티 세 가지로 구분하는 데에서 약간 유래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토큰이 붙어도 시큐리티이기 때문에 모든 스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존의 증권법에 포섭해서 규제해야 된다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있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투자자 보고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 마이너스 요소들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 STO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를 위한다면은 기존의 증권과 다르게 규제해야 될 목적성이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모든 나라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규제를 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토큰을 발행할 때 저희가 뭐 토큰에 유틸리티, 시큐리티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토큰이 어떻게 사용되고 이 토큰에 어떤 권리가 내재되어 있는가에 따라 증권 여부가 달라지는 거고, 설령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 계획이 변경이 돼서 특정 기능이 추가가 되면
얼마든지 증권으로 다시 재분류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토큰, 시큐리티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 토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내 토큰이 언제든지 시큐리티 토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리스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ST에 관련된 논의가 단순히 증권형 토큰에 대한 어떤 자금 조달뿐만이 아닌 이 토큰이나 뭐 그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나왔듯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지정이 되어 오고 있어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 시작한 제도인데 2019년부터 2000정권부터 이제 중요 과제 중에 하나로 해서 우리나라는 시행이 됐고, 그런 나라들보다는 이제 일본의 어떤 규제 샌드박스 제도처럼 각 부처에서 각각의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는 형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 관련된 규제 같은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라고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기부가는 규제자유특구, 이거는 각 지역별로 하나 아이템을 정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도 STO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어떤 아이템이 하나 지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STO 관련된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됐다라고 하면은 아마 5개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개는 혁신금융 서비스고 하나는 이 규제자유 특구인데, 올해 이제 9월에 뮤직하우, 방금 말씀해주신 뮤직하우 사업 모델을 포함해서 4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위 3개는 카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루센트 블록이랑 팜블이랑은 조금 사업 모델이 구분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거래하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브릭 같은 경우에는 약간 펀드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서 대상이 부산시에 소재한 건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수익증권 관련된 규제뿐만이 아니라 환매금지형 펀드 관련된 예외까지 적용을 받아서 제가 이제 비브릭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사면은 특정 어떤 건물에 대한 권리를 산다기보다는 비브릭이 그 펀드에 대한 운영을 하고 운영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조각 투자 플랫폼들, 대표적으로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는 민법상의 민법상의 공유라는 개념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상 모호한 영역이 계속 존재를 했고, 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뮤직하우 플랫폼의 어떤 사례를 기점으로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을 했거나 준비 중인 어떤 기업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황은 STO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은 다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에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펀드형을 제외하고는 수익증권 관련된 발행이나 거래소 관련된 인허가 관련된 규제 특례 조항들을 예외로 규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뮤직하우 사례를 좀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뮤직하우는 기존에 왼쪽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뮤직하우라는 회사 밑에 자회사라고 뮤직하우 에셋이라는 회사가 존재를 했고, 이 회사에서 저작권들을 삽니다. 사고 이 밑에 저작권 협회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신탁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제 음자협의 저작권 법상 저작권 신탁을 해야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뮤직하우에서 이 저작권을 쪼개서 파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대표적으로 윤종신의 존이라는 곡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음원 수익의 일부를 지급한다라는 식의 조각 투자 모델이 이루어졌고요. 이 모델이 공격받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뮤직하우가 망하면은 어떻게 할 건데 이 투자자들 보호는 어떻게?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회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저작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라는 어떤 경고가 끊임없이 있어 왔고, 그래서 올해 4월에 금융위에서 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이다, 좀 투자계약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신종증권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주셨죠. 근데 이제 그 뒤에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이제 사업 모델을 적정하게 고쳐서 다시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고를 하든 적법하게 갖춰라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이제 오른쪽입니다. 보면 신탁회사가 껴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뎁스든 다스든 부동산 수익증권 관련된 플랫폼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작권 매입법인이 이제 에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셋과 뮤직하우 사이에는 여기는 그냥 화살표만 있었는데 그 사이 신탁회사가 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셋이 매입한 저작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플랫폼으로 변할 예정이고요. 수익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자증권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좌관리기관, 대표적으로 증권사가 있죠. 그리고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이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이 등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좌관리 기간과 전자등록 기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은 현재로서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게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종류의 증권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걸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는 2007년도에 들어간 개념이기는 한데 이 뮤직하우 사례 이전까지 어떠한 형태의 증권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계약증권이 어떤 비정형 증권들을 모아놓은 어떤 규정이다 보고 당연히 거래가 어려울 거라는 전제 하에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유통과 관련된 규제라거나 그리고 전자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당장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공정하게 시장을 운영하기에는 법상 공백이 분명히 존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금융당국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이제 지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좀 유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됐을 때 근데 하나의 문제점은 이 금융기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예외 규정을 다 적용받는 거에 더해서 이제 투자중개업, 그러니까 증권사의 주요 본질적인 업무를 본인들이 위탁받는 경우에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그 라이센스를 면제받는 어떤 규정까지 추가로 예외 규정이 지정이 됐고요. 저 규정은 조각투자 사업자가 아니라 비상장 증권 주식들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 뭐 두나무나 서울거래소들이 이미 저 조항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은 상황인데 저 조항이 추가가 된 거죠. 가면 갈수록 신종증권 관련된 유통 플랫폼을 현행법상 운영을 하려면 점점 더 많은 예외 규정들이 필요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기존의 금융기관 혹은 증권사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애로사항들이 계속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연관된 혁신금융 서비스의 한계인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시적 사업 허용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혁신금융 서비스가 특정 기업의 특정 사업 모델에 대해 지정이 되는 것도 맞고 거기다가 계속 너네 사업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2년, 거기다 플러스 2, 2 플러스 2라고 보통 하는데 제한된 기간 내에 한시적 사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내 사업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연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위험을 부담하는 측면은 있고요. 물론 이 혁신금융 서비스를 비롯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이런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안정성이 입증이 되면 입법을 하겠다라는 어떤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실제로 블록체인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에 항상 붙어있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특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해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사실상 사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특히나 내가 법에 따른 라이센스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금융당국의 어떤 배경이나 의도에 따라 내 사업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항상 있고요. 연간해서 선정기업들의 독점 효과도 강화되는 어떤 시장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기준이 통과 패스하면 지정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종합적인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된 수익증권 모델이 통과된 이유도 부동산이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하기 어려운 성격이 지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풀어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금융 당국의 어떤 입장에 따라 후속 사업자들이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언제 받을지 관련된 부분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미 지정받은 기업들이 조금 독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 모델이 규격화되고 이거는 이제 투자기업증권이 아닌 수익증권 관련된 플랫폼으로 일원화되면서 교육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내용들이 심지어 뮤직하우는 블록체인이랑도 관련이 없죠. 특히나 이제 다른 사업 모델들도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유통시장 활성화가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ERC20 토큰으로 발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퍼블릭 블록체인을 염두에 두고 어떤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통에 대한 규제를 거래소 인허가를 예외해 주되 이 플랫폼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가두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보다는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된 형태지만 과연 이게 유통시장 활성화가 가능할까라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향후 국내 규제 방향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이게 일단은 신탁업의 범위를 확대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채무나 담보권 등 다양한 비금적 신탁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자증권법상 이제 전자등록 주식 등의 투자기업증권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기존에 이제 다스나 답스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전자증권법상 이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현실상 불가능하니까 미러링의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자증권법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제 일단 발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이제 개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 부분이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서만 신종증권에 관련된 소위 STO라고 부를 수 있는 플랫폼들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기존의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이제 이 제도를 열어놨으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증권형 토큰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게 뭐 투자계약증권이 뭐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이렇게 증권 신고를 하면은 가능합니다라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토큰은 유틸리티가 아니라 증권성을 띠니 오히려 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플러스 이제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도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하지 마세요라는 식의 얘기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측면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증권형 토큰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부분이 관건인 점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의 투자계약증권은 사실 미국의 개념을 따온 건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법 체계도 다르고 미국의 현재 스탠스는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라 각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오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토큰들도 증권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스탠스를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증권형 토큰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 장내 시장의 운영 권한을 누가 가지게 될 것인가, 한국거래소가 가지게 될 것인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증권사의 대체거래소인가, 아니면은 별도의 플랫폼 기업에게 부여할 건가, 그리고 나아가서 전자증권법을 개정하면서 결국은 이제 계좌관리기간이 기존에는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는데 발행기관에게 일정한 요건을 발행사가 일정한 요건을 맞추면은 계좌관리기관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기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주요 포인트라 계속 지켜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